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우크라이나 파죽지세 5개월 점령지 일주일에 비결은 물량 공세와 정보 제공, 미국 무기 추가 지원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영토 600제곱킬로미터를 되찾는 군사적 성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악관이 조만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죠. 또 양국은 이번 전쟁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승리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었다라는, 특히 정보전에서도 미국이 많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군의 성과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기분이 많이 상승된 분위기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러시아와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군대를 늘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끝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할 것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 침공의 원인이 되었던 돈바스 지역이라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이제는 사수해야 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까지 만약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상황이 뒤집혔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진군 속도는 많이 느리다라는 것을 일단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번은 통했지만 여러 번이 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분사를 이 헤르손 지역과 돈바스 지역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분시켜야 된다는 점,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번 전쟁을 다시 분석해보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지금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많이 나빠지고 있다라는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우크라이나 파죽지세 5개월 점령지 일주일에 비결은 물량 공세와 정보 제공, 무기 추가 지원 결정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하나 보는데 동부 하르키우 핵심 지역 탈환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림이 좋은 곳이 하나 있어서 지금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9월 6일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라색 지역이죠. 보라색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 들어가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점령한 지역이 쿠판스크와 이지움 방면까지, 특히 이지움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이 이지움 지역까지 이제 점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는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 패키지를 언급하며 앞으로 수일 내에 또 다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금 승리를 통해서 진군을 많이 했죠. 6,000제곱킬로미터를 땅을 얻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번에 말뚝을 더 받겠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더 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반격하는데 미군 무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어떤 군사 지원이 필요한지 우크라이나 측과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무기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미국 무기가 상당하다라는 그런 의미와 또 러시아 무기가 그 빈 깡통이다라는 의미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의 무기도 빈 깡통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커비 조정관은 우리가 지난 몇 주 그리고 몇 달간 제공한 무기 체계는 우크라이나가 방어와 공격에 나서는데 중요하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등을 탈환한 현 상황을 환영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환점에 도달했는지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지만 최소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동력을 확보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지움 방면까지 지금 진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돈바스 지역까지 밀어 붙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바스 이전 지역만 거의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끝까지 지원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어서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에서 진지를 떠나면서 물자를 두고 갔다. 그들은 이를 재배치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공세에 나선 우크라이나군 앞에서 철수한 것은 확신하다라고 밝히면서 러시아를 완전히 공경에 빠뜨리는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된 것이죠. 커비 조정관은 그러면서도 극적인 상황이지만 전쟁은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는 분위기를 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계속적으로 무기가 들어와서 밀어붙이면 이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이날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상대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결과를 예측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매우 위험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전쟁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입장으로서도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지금 독일의 슐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대화가 있다라는 내용과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어떤 뉴스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블라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지난 12일 이번 달 시작한 탈환 작전으로 6,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를 되찾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6,000제곱킬로미터의 영토, 이것은 러시아 침공 후 잃은 영토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동북부 하르키우 주 주요 도시를 빠른 속도로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죠. 이전에 헤르손 지방을 열심히 공격을 했던 것을 이제 기술을 돌려서 하르키우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지난 5개월 동안 점령했던 지역을 단 일주일 만에 빼앗긴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4월부터 동부 지역인 헤르손에서 서쪽으로 천천히 전진해 왔는데 이 전진한 지역의 상당 부분을 지금 일주일 만에 빼앗긴 것이죠. 단 며칠 만에 다 점령했었던 지역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서진을 했던 이러한 지역들이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군사력 분석업체인 로찬 컨설팅의 폴라드 무지카 대표는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방어하기에는 동부 지역에 있는 병력이 너무 적었다라고 하면서 이 때문에 전선 전체가 허물어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동부 지역에 있는 병력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막아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냐?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병력들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 거냐? 헤르손 지방. 헤르손 지방으로 동부 전선에 있는 병력들을 움직이고 여기 자치 민병대가 여기를 지켰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도 미군과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러시아가 이렇게 빠르게 하르키우주를 포기한 것에 놀라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벨레 등 외신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최근 압승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떨어진 사기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러시아군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군이 진격작전을 펼치며 밀어붙이자 러시아 군인들은 탄약과 탱크 등 무기를 그대로 버리고 퇴각을 했습니다. 지금 무기를 그대로 버릴 만큼 여기가 굉장히 전선이 허약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것을 막아낼 만큼 사기가 충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부 군인들은 마을 주민의 차를 훔쳐 타고 황급히 도주하기도 했다라고 전하고 있죠. 전쟁 초기 징집병을 투입했던 러시아는 이후 사상자가 크게 늘자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서 용병이나 수감자를 전쟁에 배치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하는 전투에 나서는 우크라이나에 비해 당연히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용병과 수감자라는 것은 자기의 이득이 맞으면 싸우고 이득이 맞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형태가 더욱더 심해져 갑니다. 벤 오지스 전 유럽 주둔 미국 사령관은 도이치벨레에 러시아 군인들은 전쟁이 길어지자 지쳤고
싸울 의지도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서방의 지원 무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서방의 지원 무기가 이번 전쟁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라는 그런 의미죠. 서방의 든든한 무기 지원도 이번 승리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원한 무기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러시아군은 무기가 떨어져 가는데 지금 당연히 서로 포를 쏘고 특히 이번에는 미사일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고 방공포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렇게 그 탄약이나 미사일들이 떨어져 가는데 당연히 우크라이나군도 떨어져 가겠죠. 그러나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서방에서 지금 좀 더 강한 무기를 지원받고 있는 반면에 러시아는 러시아에 있는 것을 끌어다가 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또한 러시아 무기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는 첨단 무기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생산이 어렵다라는 측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전에 소련에서 가지고 있던 구식 무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번에 주목받는 것은 대공 레이더망을 파괴하는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인 함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이라는 것은 하이 스피드 안티 레디레이션 미사일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빠른 속도로 지금 레이더를 지금 파괴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이죠. 함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로 항공기에서 지상으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최장 145km 떨어진 지상 레이더파 발신지를 추적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자, 지금 보시면 거리만 해도 145km. 그리고 지금 하이마스와 같은 경우는 80km. 지금 이 정도 되죠. 더 많은 넓이를 지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대공 방어 레이더는 상시 가동을 했지만 함의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군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군 지휘부와 무기고를 타격을 했고 탱크로 빠르게 진격하는 속도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공한 사거리 80km의 고속 기동 포격 로켓 시스템인 하이마스 외에도 지난 7월 호주, 캐나다, 미국 등이 보내준 M777 곡사포 100문, 그리고 폴란드와 체코가 지원한 T-72M1 탱크 230대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끊이지 않는 서방의 물자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는 것은 기만 전술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방, 지금 전선이 맞닿아 있었던 헤르손 지방에서 이 병력을 돌려서 이 하이마스 지금 이지움 방면을 쳤는데 이것을 우크라이나군이 스스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러시아군을 속인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기만 전술이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군은 미군을 비롯한 서방 군사 당국과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달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은 하르키우주를 우선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석상에서는 남부 헤르손을 먼저 되찾겠다. 그리고 이 헤르손을 통해서 크림반도까지 점령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도 이에 대응해 크림반도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상 10에서 15대대 전술단을 운영했던 헤르손의 병력 규모를 2배가량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2배가량 증가된 병력이면 어디서 데려와서 이 병력을 증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동부 돈바스 지역 그리고 지금 하르키우 지역에서 병력을 끌어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듯 러시아가 남부 전선에 집중하도록 유도한 뒤에 동북부 전선에서 파상 공세를 펼치는 성동 격서 방식의 작전이 러시아의 결정타로 가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번 성동 격서 작전도 미군의 지휘 아래 행해졌던 것,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지금 종합적인 판단안에 행해졌던 것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가 대규모 반격에 착수하기 수개월 전부터 미국과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논의했으며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 군이 독자적으로 반격의 계획을 마련을 했지만 기울어진 전세에 부담을 느낀 군 내부에서는 대규모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했고 우크라이나 군 지도부도 미국과 영국의 군사정보기관과
공유해서 작전 내용을 공유해서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작전은 결국 미국과 영국의 머리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애초 우크라이나군이 지금 또한 이번 승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20여 년이 넘게 군사 전략가로서의 이미지를 쌓고 있었는데 이번 패배로 그동안에 쌓아온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쟁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좀처럼 정부의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은 국영방송에서도 대응이 잘못됐다라는 등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푸틴 지지자인 람장 카다로프 체첸 수장 등은 군 지휘부가 잘못 결정했다라고 하면서 푸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군의 지금 개통이 상당히 엉망진창이 되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고 있지만 이번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속아버린 것, 실질적으로 하이마스로 지금 헤르손 지방을 거대하게 포격을 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헤르손 지방을 점령할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이것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상황이 급변하자 러시아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12일 모스크바, 상페테르부르크 18개국 지자체 대표들은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대한 인명 손실을 초래했고 수많은 러시아 군인을 불구로 만들었다. 조국에 해롭다라고 하면서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푸틴은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차기 대통령 선거에까지 이 반전을 꾀하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명이 넘는 선출직 공무원이 동의 서명을 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거의 국가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지금 보는데 이렇게 되면 거의 푸틴의 영향력 안에 있는 자들까지도 지금 서명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동북부 하르키우주 주요 도시를 잇따라 탈환하면서 전세가 크게 뒤바뀔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러시아가 언제든 반격에 나설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에 몰린 푸틴이 우크라이나 동북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술 핵 무기를 쓸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 실질적으로 핵무기는 쓸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너 죽고 나 살자. 뭐 그게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전략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하르키우 그리고 이지움 방면 이렇게 그 점령을 하면서 상당히 대세가 기울어졌다. 이전과 같은 경우는 많은 언론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밀어붙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는 쏙 들어가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로 지금 반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미국은 어디까지 지원할 것이며 그리고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유럽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라고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결국 어떤 방면으로 가든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